네,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이상휘 세명대 교수 조기현 변호사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중국 패배에 베팅하면 반드시 후회할 것이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 발언의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싱하이밍 대사의 태도를 보면 외교관으로서 상호 존중이나 우호 증진의 태도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또 싱 대사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불쾌해하고 있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싱하이밍 대사에 대한 비판을 좀 하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비공개 국무회의였습니다. 네. 비공개 국무회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 싱하이밍 대사에 대한 발언, 이 발언에 대해서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그러면은 이 사안의 중대성이 그만큼 심각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다분히 중국 싱하이밍 대사의 이런 발언들은 어쩌면 기획된 의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한 것 같고요. 여기 이면에 뭐 어떤 정치적 의도도 깔려 있다 이렇게 아마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미온적으로 대응한다든가 또는 여기에 대해서 그냥 지나쳐 버린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오히려 우리가 불리한 형태로 외교적 전략이 짜져지지 않을까, 그런 형태가 펼쳐지지 않을까라는 것을 아마 염려하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동북아 정세 또 미국과의 관계 설정 뭐 등등을 해서 미국에 배팅한다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이게 소위 말하자면 갬블러의 표현이거든요. 이게 외교적 수사로서 적절치가 않습니다. 네. 이런 것을 아예 작심하고 야당 대표가 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이것은 다분히 적극적이기보다는 기획된 의도이다. 그럼 왜 기획된 의도라고 봐야 될 것이냐? 지금 상황에서 우리 정부 측의 미국과의 동맹적 관계, 동북아의 균형적 측면에서 자국에 대해서 상당한 불리한 점이 예상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서 경고의 완벽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여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역설적으로 우리가 이걸 그냥 미온적으로 한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러한 공세와 이런 기획된 수사 그리고 국제사회를 향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외교적인 어떤 형세 이런 부분들을 아주 강하게 압박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런 자세에서 대통령실 윤 정부 측에서는 이 부분들을 강하게 자국적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측면 그리고 자국의 이익을 대변함과 동시에 외교에 대한 주권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이 바로 전격적으로 국무에서 제기가 됐고 이런 것들이 바로 공개가 돼서 네. 중국에 오히려 경고성 메시지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이 기획됐고 이면에 의도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좀 강경 대응하는 것이다. 이런 분석을 내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어쨌든 이 문제가 이제 대통령실에서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의 부적절성을 비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한중 관계가 뭐 전체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떤 입장을 가질 수는 있는데 대통령의 언급을 직접 언급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외교 문제화하는 것이 실제 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정부 당국이나 뭐 국민의힘 여당에서 여러 가지 비판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의 의미, 한중 관계의 어떤 회복이라든가 실제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야당이라도 대화를 해야 된다는 그 취지에서 자리 자체의 필요성과 의미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다만 싱하이밍 대사가 그 자리를 이용해서 한국 정부에 대한 어떤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는 이 말을 준비해서 내놓은 것 자체에 대해서는 비판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이 문제를 안 그래도 좋지 않은 지금 한중 관계 그걸로 인해서 한국 기업의 피해가 확대되고 있고 대중 무역 적자가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더 큰 심각한 외교 문제로 비화시키는 것이 그리고 대통령실이나 정부가 나서서 이 문제를 외교 문제화하는 것이 과연 그게 부합하는지를 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문제 제기를 하되 사실 로키로 관리를 하면서 안 그래도 뭐 김태호 실장도 최근에 와서 한중 일 간 대화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네. 이런 국면이었다고 하면 종합적으로 이번에 이 계기가 돼서 다시 한번 중국과의 관계를 냉각시키는 계기로 삼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막후에서 문제를 제기를 하되 이 문제를 계기로 해서 한중 관계를 회복하고
경제 협력을 다시 강화하는 어떤 계기로 삼는 게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회복을 하고 경제 관계를 강화시키는 계기로 삼는다. 이거 뭐 논리적으로 상당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외교적 수사를 통해서 자국의 중국 대사를 통해서 이러한 원색적인 이 비판 발언을 내놓는다. 이런 것은 중국이 대한민국에 대한 굴욕적, 그러니까 굴복적인 어떤 의사, 이것을 희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미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에 대한 부분들을 무시하지 마라. 또는 여기에 대해서 미국에 가까이 더 이상 간다 그러면은 자국에 많은 피해가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경고성 메시지를 완벽하게 지금 보내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것을 그냥 침묵으로 하고 그냥 무대공으로 간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글쎄 과연 우리가 역설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이러한 스탠스가 없어질까라는 부분입니다. 더군다나 대사라는 직업 자체는 이 보완적 완충지대의 역할입니다. 이것을 제가 중국의 완벽한 기획된 의도가 있다고 본다는 것은 대사라는 직분이 가지고 있는 그 특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당히 뭐 신사적인 직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평화, 안정, 이 관리 이런 측면에서 대사가 자국과 본국과 주재국과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함지적인 사고를 하고 신사적인 언행을 하고 이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야당의 대한민국 전국의 한 축인 야당 대표를 앉혀놓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이거는 한편으로는 중국의 기획된 의도도 있지만 정치적으로 의도된 기획도 여기 포함이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안 자체가 결코 가볍지가 않다라는 것이고 지금 뭐 일각에서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예 그런 식으로 소위 말해서 패러다임을 정해놓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얘기냐 하면은 중국과의 디커플링 정책을 한다. 여기에서 소위 협조적 동반자 관계를 없애는 그런 반중국 정책이다라고 지금 낙인을 찍고 이렇게 패러다임화 시켜 가지고 지금 반격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가 태동에서부터 시작해서 중국과 디커플링 정책을 한 적이 없습니다. 뭐냐 그러면 미국과의 동맹을 조금 더 강화했습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엄밀하게 따지자 그러면은 옛날의 관계를 복원시켜 나가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예전보다 더 친밀해졌다든가 예전보다 더 강화가 됐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소원해졌던 한미 관계 이런 등등을 제정상 궤도로 올려놓는 그런 어떤 행보였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지금 디커플링한다. 그래서 협조적 관계를 아예 없애려 한다라는 식으로 중국과의 고를 완벽하게 지금 패해놓는 그런 형태의 입장을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또 하나의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입장, 특히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메시지로 아주 강하게 이런 부분들은 자국적 이익에 대해서 상당히 침해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여기에 차제에 완벽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대통령실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중국 측이 숙고를 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를 기다리는 상황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적절한 조치라고 하면 어떤 조치를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글쎄요, 외교적으로 이 문제가 확대되면 뭐 대사의 본국 소환이라든가 예. 뭐 우리 정부에서 취할 수 있는 거는 뭐 추방 이런 거겠죠. 이것은 외교적 갈등이 극대화되는 것이 극단화되는 겁니다. 실제 양국 외교 관계에 본질적인 심각한 위험이 초래되는 상황인데요. 중국 당국에 대한 촉구라는 것이 이 대화를 통해서 적정하게 수습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사가 이 발언의 취지를 설명하거나 뭐 이런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 대사를 소환하거나 한다는 것은 이 대사의 발언 자체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국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대표해서 이 기회에 한국 정부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은 사실 공식적으로 입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요. 근데 중국이 이제 어떤 대응을 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예. 한국 정부가 실제 어떤 성의 있는 그리고 정부가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대상응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한번 예를 들면 사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부통령 시절부터 구체적인 예로 2013년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께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배팅을 하는 것은 뭐 이익에 부합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기조의 발언을 지금까지 대통령에 대한 지금까지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미국 중심의 어떤 국제 질서 그리고 그거에 반하는 외교 행위가 그 자국의 이익에 반한다는 메시지 이것도 사실은 압박이죠. 그래서 어떤 주권국으로서는 미국이 됐든 중국이 됐든
그걸 배팅으로 표현하는 것이 어느 것이 국익에 부합하느냐를 판단을 해서 늘 외교적 선택을 하는 것이고 특히 지정학적으로 한국은 그런 선택을 늘 강요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적정하게 균형자적 외교를 거치면서 외교 안보에 있어서는 미국, 경제에 있어서는 중국과의 협력 관계를 지금까지 유지해 왔던 거 아닙니까? 그게 철저히 국익에 부합해 왔고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소위 말하는 탈중국 노선을 거의 공식화하고 그것이 중국과의 무역 관계를 악화시키는 계기가 돼서 대중무역 적자가 확대되고 있고 이런 상황이 지금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 정부가 한미일 안보 협력, 한미 동맹의 중요성은 뭐 제일 중요하고 언제나 상수가 되지요. 그런데 경제까지 포함한 국익 외교에 있어서는 박근혜 대통령 때도 뭐 중국이 좋아서 이념적으로 맞아서 중국과의 어떤 협력 관계를 뭐 만들고 전승절 행사에 직접 참여해서 시진핑 대사가 나란히 서고 뭐 이런 게 중국의 어떤 이념 노선을 동조하고 그걸 따라간 게 아니지 않았습니까? 경제적 필요에 의해서 한 것이었고요. 그러면 지금 역시도 중국 대사의 발언이 비판의 소지가 있고 불편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하지만 철저하게 국익 관점에서 이 사안을 수습해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정부는 외교적 갈등을 확대시키고 중국의 어떤 책임을 계속 묻는다기보다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언급을 하고 중국의 어떤 상응하는 어떤 입장을 촉구는 하되 이걸 계기로 해서 안 그래도 탈중국 내지는 이 한중일 북중로의 블록화를 가속화시키는 계기로 삼는 것은 국익 관점에서는 매우 좋지 않다 이런 생각. 제가 좀 덧붙여서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 그러면은 사실상 뭐 제 같은 입장은 외교적인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외교든 정치든 경제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약대강 강대강의 원칙이 때로는 통할 때가 있거든요. 뭔가 고리 깊이는 산이 높다는 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 중국이 강으로 나왔으니까 우리가 약으로 돼야 된다 이런 법은 없습니다. 강대 강, 약대 약으로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러나 분명히 지금 윤석열 정부의 메시지를 보면은 지금 상황에서 약하게 갈 수는 없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어떤 외교든지 적극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전략을 가지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도 좀 더 넓게 본다 그러면은 동북아 정세 그리고 글로벌 정세, 한미 관계, 한일 관계 그리고 미국과 일본 관계 여러 가지 복합적 상황을 고려한다 그러면은 이 우리가 외교적 전략이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이렇게 강성으로 맞대응한다는 것은 차제에 어떤 의미가 전달되고 또 어떤 상황이 발생될지는 모르나 드라마틱한 어떤 관계 회복도 또 한번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 됐다 못 됐다라고 적극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짚어야 될 것은 앞으로 전개될 수 있는 중국의 싱하이밍 대사에 대한 대응 문제입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중국이 우리 대한민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형태의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접근하느냐 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공을 던져놓고 있는 입장입니다. 왜냐 그러면은 이건 명실상부하게 중국 대사가 대한민국에 와서 주재국에 내정 간섭을 한 거거든요. 이건 알려지다시피 비엔나 협약이라든가 국제 협약을 명백히 위반한 겁니다. 여기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보완적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즉 주재국과 본국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역할 자체를 상실한 겁니다. 이 역할을 상실하면서도 불구하고 중국이 싱하이밍 대사를 불러들이지 않고 그대로 유지시킨다. 이런 부분들은 국제사회에서 중국을 그렇게 좋게 긍정적 시그널을 보지 않을 겁니다. 왜냐 그러면 분명한 내정 간섭을 한 것이거든요. 지금은 뭐 중국을 좀 소문했기 때문에 그렇게 경고성 메시지를 보냈다라고 우리가 좀 가볍게 해석을 할 수 있으나 따지고 보면은 엄연한 내정 간섭입니다. 내정 감시와 동북아 정세가 급하게 돌아가는 데 있어서 심각한 어떤 기획된 어떤 메시지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싱하이밍 대사에 대한 행보 이런 부분들이 양국 관계에 물꼬를 트는 상당한 상징성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물론 우리가 외교적 기피 인물로 지정을 해서 추방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원만한 해결책은 중국이 대한민국에 대한 외교적 주권 이런 부분 등등을 고려해서 비엔나 협약이라든가 국제 협약을 고려해서 중국 대사 송환해서 새로운 대사를 교체한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완전하게 드라마틱한 어떤 관계 전개가 다시 한번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겠지요. 네, 중국이 싱하이밍 대사 교체 등의 방안을 좀 검토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런데 현재까지의 분위기라만 본다면 좀 반대 상황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중국 관영지에서는 오히려 싱하이밍 대사를 엄호하면서 우리나라의 외교를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당 내에서도 싱하이밍 대사를 외교적 기피 인물로 지정해서 추방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게 현실화될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 그러면은 중국에서도 이런 대통령 메시지까지 나온 상황에서 상당히 극단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부분들을 상정을 하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얻어질 수 있는 자국들의 이익은 무엇인가? 우리나라도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중국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강경적으로 대통령 메시지까지 나왔는데 전격적으로 싱하이밍 대사를 중국으로 송환한다? 이것도 중국의 자존심이 용납되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한국시보라든가 중국 정부의 어떤 여러 공식적 비공식적 통로를 통해서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대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단편적으로 우리가 좀 예단할 필요는 없고요. 좀 더 시일을 가지고 적어도 저는 뭐 제 생각에 한 달 정도 가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황의 변화라든가 또 어떤 관계 이게 뭐냐 그러면은요. 경제라는 것이 이게 외교도 그렇습니다만 상호적인 원칙이 입각한 겁니다. 우리만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중국도 손해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단순히 무력이 아니라 경제 부분, 문화 부분 모든 것이 상충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누가 더 위에 있다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적 원칙에 의해서 서로의 퇴로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간다 그러면은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미국의 어떤 눈치라든가 소위 말해서 미국을 도외시하는 그런 상태에서도 이 중국과의 관계를 호전시킬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조규현 변호사께서는 여당 내에서 나오고 있는 외교적 기피 인물 지정이라든가 추방 검토 발언 이런 발언들 어떻게 좀 듣고 계십니까? 좀 다소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제하듯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비판의 소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대사 추방이라는 건 사실 외교 관계가 거의 심각한 상황으로 갔을 때 실제 이제 양국 간의 관계 단절까지 갈 위험이 있는 상황 또 그 정도를 대체할 만한 어떤 다른 수단이 있을 때 행해지는 것이지 몇 가지 현안에 대해서 대사의 어떤 언급이나 이런 발언 자체가 어떤 우리 정부의 입장 또 우리 그 입장에서 맞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대사 추방이라는 외교적 극단 조치를 취하는 것은 한중 외교 관계에 있어서 대단히 적절하지 않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중국과의 어떤 이념적 이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중 관계는 안보는 미국이지만 경제는 중국이라는 원칙이 30년 동안 유지돼 왔습니다. 노태우 정부가 북방 정책을 통해서 중국과 수교를 한 이유도 결국에 경제였습니다. 중국이 경제되고 부상하면서 그 사이에 있는 한국으로서는 중국 관계와의 관계를 개선하지 않고는 어떤 경제적으로 미래 생존에 있어서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선택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이후에 한미일 협력 또 북중러 협력의 어떤 지역 블록화를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네. 이 건을 계기로 대사 추방까지 간다는 것은 한중 관계가 극단적으로 악화될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외교적 수사로서 정부 여당이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만 실제 정부가 그런 조치까지 취한다는 것은 한중 관계의 어떤 굉장한 위험을 초래하면서까지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럴 만한 사안인지 그 위험을 감내할 만큼 이게 그렇게 중대한 사안인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여러 가지 검토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정부 여당은 물론이고 민주당 내에서도 싱 대사와 이 대표 회동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왔습니다. 친명계 자장인 정성호 의원이 이재명 대표가 그 자리에서 문제점을 지적을 했어야 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그러니까 가서 자리에서 15분 동안 준비된 메시지를 읽었다는 점에서는 예. 사실은 이런 부분까지 충분히 예측하지 못하셨던 것 같고 더군다나 이제 의례적인 어떤 외교적 발언 외에 중국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는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충분히 알고는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이렇게 지금 우리 정부의 어떤 중국에 대한 어떤 외교 입장을 비판하는 입장까지 나올 거라는 예상치 못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 자리도 어쨌든 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예. 그 자리에서 직접적으로 발언을 제지한다거나 항의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결과적으로 예. 그런 자리가 나오는 상황으로 갔을 때 자리 분위기를 전환한다든가 이것이 국민에게 공개됐을 파장을 고려했다면 그 직후라도 어떤 빠른 대응이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을 수 있죠. 근데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 입장도 그렇고요. 이 부분이 외교적 갈등으로 확산되는 그 내용의 본질은 전혀 이제 언급되지 않고 싱하이밍 대사의 부적절한 처신과 행동만이 한국
한중 외교 관계의 본질적 측면까지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혹스럽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좀 드린 말씀이 이렇습니다. 참 그 상황 자체를 보고 저는 안타깝다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가 정치가 일종의 상상을 하는 어떤 뭐 드라마틱한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역설적으로 우리가 상상을 해본다면 그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싱하이밍 대사의 그 발언에 대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비판을 하고 박차고 일어났다. 라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의 인기가 상당히 급상승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냐고 의심하는 게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첫째, 왜 거기에 갔을까? 과연 싱하이밍 대사의 그러한 어떤 기획된 의도, 이 발언을 모르고 갔을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의심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느냐라고 오해를 받게 되는 그 어떤 명분이 되는 것이고요. 뭐냐 그러면요. 국익 앞에서는 사실상 여야가 따로 없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시중에서 이야기하는 시쳇말로 내가 형제를 요구하는 것은 괜찮지만 남이 내 형제를 요구하는 것은 참 화가 나는 겁니다. 이게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가 국정의 한 축의 야당의 대표라 그러면은 이 중국과의 골이 깊어져서 우리의 국익에 상당한 문제가 되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민주당의 스탠스가 정치적으로 위상이 올라간다고 판단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국정의 한 축이라 그러면은 싱하이밍 대사가 우리 주권, 더군다나 대한민국에 대해서 폄하하는 그런 발언을 했다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 자리에 박차고 일어났어야 되죠. 그렇게 되면은 야당 대표로서 역시 어떤 편협된 어떤 시각이 아니라 그런 지도를 가지고 리더십을 가지는 어떤 대표가 아니냐라고 아마 평가를 받았을 겁니다. 예. 그런 점에서 참 안타까운 기회를 놓쳤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한 가지만 간단히 덧붙이면 그렇게 시작하실 수 있는데요. 그 모든 외교는 뭐 국익을 목적으로 합니다. 야당 대표가 중국의 대사를 만나서 의견을 서로 교환하는 정도의 의미인 자리였습니다. 어떤 외교적 사안을 결정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면 비교해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굴욕적인 외교가 아니라 계속 비판을 받았는데 일본의 입장을 계속 이익을 관철하는 발언이 계속 나올 때 단 한 번도 공식적인 항의를 한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야당 대표와 중국 대사 간의 어떤 만남에서 있을 수 있는 이 자리의 성격이나 어떤 외교상의 지위 이런 거를 고려했을 때 야당 대표의 책임을 너무 과도하게 비판하는데 외교적인 모든 결정권을 갖고 있는 대통령의 외교와 빗대서 본다고 하면 너무 이제 그 사안에 대해서 외교적으로 이 대표가 책임을 질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비판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부분도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돈봉투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부결이 됐습니다. 먼저 어제 부결을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하고 당초에는 이것이 가결될 것이다, 아니다, 부결될 것이다 여러 가지 전망이 엇갈렸었는데 결국 민주당 의원들의 선택은 부결이었습니다. 이 배경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딱 두 가지가 느꼈습니다. 첫째는 자기 눈을 자기가 찌르고 있다라는 것. 그다음 두 번째는 역시 정치권의 시커먼 을이다. 라는 것을 느꼈는데 왜 제 눈 찌르기라고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은 민주당은 아직까지 여당인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야당입니다. 지금 현재 국정의 행정 권력 이 부분은 이미 국민의힘으로 넘어갔습니다. 1년 전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은 야당은 야당으로서의 국민적 지지를 받으려고 그러면 그에 대한 선명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어떤 도덕적 시비가 났을 때 그 이슈를 대하는 태도에서 국민들은 야당으로서의 신뢰를 보내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힘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나오는 거 보면은 거대 의석수를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야당으로서 가지고 있던 신뢰와 도덕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스스로를 훼손한 듯한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은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만은 두 가지 패턴이 있죠. 지금 민주당을 통해서 나타나는 수사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은 표현들이 전부 일관됩니다. 뭐냐 그러면 검찰 독재가 이야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편파 수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정치 기획 수사가 나오고, 그 다음 탄압 이야기 나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출발하면서부터 민주당이 위기에 빠지게 되면 당금의 눈을 어떻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패턴 또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법에 대해서 위법성이 나타나게 되면은 합법적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합법적이었으니까 불법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거든요. 대한민국은 헌법과 형사법 등등의 5천여 개 법률이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야당에 대한 것은요. 국민들의 정서법입니다.
야당에 대해서 정서법을 기대한다는 것은 그만큼 집권 세력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청년성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노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까지 이렇게 방탄국회를 하고 도덕적 현강과 법률적 현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을 구제해주는 이런 거대 의식의 형태 이 자체가 아직까지 야당을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검은 정치적 의리죠. 이게 뭐냐 그러면은 한동훈 장관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만 한 20명 정도 돈봉투를 받았다. 이게 역설적으로 이야기하자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윤 의원이라든가 이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찬동을 하지 않을 경우 수사가 되고 구속이 됐다. 그러면은 자기네들도 위험해 질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대해서 당연히 방어막을 스스로 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선당 후사와 국민에 대한 눈높이에서 보지 않은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정치 권력의 이익을 통해서 보고 거기에 대해서 담합을 한 거다. 시장 경제 원리상 불공정 담합이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참 민주당이 총선에 1년 정도도 안 남긴 시점에서 답답하다. 그리고 이래서 장하선 총선 전략이 어떻게 이끌어질까? 과연 국민들의 태도가 어떻게 바뀌어질 것인가? 이건 정말 국민 한 사람으로서 참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네, 조규 변호사님. 어제 체포 동의안의 표결은 무죄나 무혐의에 대한 의원들의 어떤 입장을 표결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헌법에 규정돼 있는 그 불체포 특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국회의 동의인데 반드시 체포해야 될 사회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의원들의 판단이었습니다. 범죄 혐의 사실에 대해서는 이미 유력한 녹취록이 있었고 그분에 대한 한동훈 장관의 어제 설명도 있었고 이미 언론에서 상세히 다 공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이 최초 제기됐을 때 이재명 대표도 철저한 그 수사를 촉구하는 이 발언을 한 바가 있죠. 그래서 따라서 이제 전체적으로 초기에는 가결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들이 많았고 실제 의원들의 정서도 여러 가지 다른 사안들을 고려했을 때 이제 정치적 부담 때문에 가결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들이 많았던 걸로 봅니다. 다만 이게 이제 이미 탈당한 의원들이고 당에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표결에 임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몇 표가 나올지 이런 계산을 할 수가 없어서 예측하기는 쉽지는 않았는데요. 최근의 상황이 결국에 이 부결을 불러왔다. 그 상황 중에 첫 번째는 이 사건이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돈봉투 사건에서 송영길 의원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로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표결이 있는 당일 아침에 컨설팅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이 또 진행이 됐습니다. 그 전에는 콜센터 또 담당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 자체가 단순히 돈봉투를 넘어서 민주당 전체에 대한 정치적인 어떤 수사의 성격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 좀 분명해 보였었고요. 두 번째, 한동훈 장관이 어제 제안 이유에서 20명의 의원을 거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20명의 의원에 돈 받았다는 진술이 있다는 것을 밝히긴 했지만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특정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그것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내용도 아직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 20명을 사실상 범죄 혐의자로 단정을 해놓고 그런 분들이 여기에서 표현한다는 것 부적절치 않다는 정치적 입장을 개진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민주당 의원들은 본인들이 규정을 하면 언제든지 범죄 잠재 집단이라는 이런 인식을 가졌다는 것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당일 현장에서 표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전체적인 분위기가 가결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지금까지 왔었는데 그 최근까지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 확대 그리고 어제 한동훈 장관의 설명 중에 증거 관계까지 설명이 그쳤다면 결과가 다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20명의 의원이 여기에 있다. 이분들이 표결이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을 묻는 등 굉장히 정치적으로 이 사건을 풀어가고 있다는 인상을 줬기 때문에 의원들의 판단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 언론도 그렇고 어제 그 발언에 대해서 민주당이 여러 가지 각도로 이걸 회피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방금 변호사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이 가장 중요한 골자로 회자가 되고 있죠. 즉 정리해서 이야기하자 그러면은 한동훈 장관이 체포 동의안 설명에 있어서 20여 명에 대한 범죄자 의원들이 돈봉투 받았으니까 범죄자로 단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화가 나서 그랬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따지고 보면 이런 겁니다. 나는 정의로우는데 당신네들이 나를 부정하게 봐서 나는 화가 나서 범죄를 용서했다. 이거예요. 이게 되게 웃기는 얘기입니다. 사실상. 이게 글쎄 그게 변명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상식적으로 좀 납득하기 힘듭니다. 그러면 차라리 한동훈 장관이 그렇게 얘기했더라도 법무부 장관으로서 체포동의안 설명한 것 뿐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서 결백하다라는 부분으로 해서 가결은 당연히 통과시켜야죠. 오히려 그게 맞지 않습니까? 부결시켜놓고 시커먼 의리로 단합해놓고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이 이런 말 했기 때문에 우리는 화가 나서 그랬다. 이거는 정말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이게 어려운 일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이게 지금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앞으로 많은 차질이 있겠죠. 제가 자꾸 제 눈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치는 단순한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총선도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대선도 있는 것이고 지방자치선거도 있는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누적된 이미지가 뭐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집권 여당도 마찬가지고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1년 동안 보아온 민주당의 야당으로서의 이미지는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야당은 야성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권력에 대한 부분, 이걸 사적성의 각오를 막아야 되겠다. 뭐 여기에 대해서 권력을 갖고 투쟁해야 되겠다. 옛날처럼 민주화 투쟁해야 되겠다. 이런 명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불법과 탈법과 의혹에 대해서 정말 엄청 마소의 심정으로 털고 나가야 되는 도마뱀 꼬리 자르는 듯이 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털고 나가는 그런 어떤 황골탈퇴의 모습과 이슈를 대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을 때 국민들이 여기에 야당으로서 인정을 하는 겁니다. 예. 최근 1년 동안 이제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의원이 모두 5명이었고 이 중에 국민의힘 하영재 의원만 가결이 됐습니다. 민주당 소속이었거나 아니면 소속 출신의 의원 4명이 모두 부결이 된 건데 일단 국민의힘이 민주당 4연속 방탄 금자탑을 쌓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앞서 뭐 여러 가지 원인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번 사태로 민주당이 방탄 정당이다라는 프레임을 피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제 그거에 대한 정치적 부담은 민주당이 감당해야 될 몫입니다. 예. 당연히 뭐 당이 조직적 결정은 아니었더라고 하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이제 두 의원이 직전까지 민주당 소속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상당수 민주당 의원들이 부결 투표를 했다는 것은 뭐 누가 봐도 이제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감당해야 됩니다. 다만 지금 이번 국회 이 정부에 들어서 이렇게 많은 야당 의원에 대해서 체포동의안이 들어오는 사례가 과거에 없었다는 점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리고 체포동의안 설명 과정 이재명 대표의 문제는 일단 제외하겠습니다. 노웅래 의원 그랬고요. 어제 두 분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과정에서도 하영재 의원의 체포동의안 제한 설명 이유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범죄 혐의 사실을 설명을 하고요. 증거관계를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체포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한동훈 장관이. 노웅래 의원의 문제는 좀 다릅니다. 그때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증거관계가 아직 언론에 세부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 부스럭거리는 뭐 이런 소리해서 검찰이 아직 확인되거나 증거로 인정될 수 없는 부분을 장관이 직접 국회에 설명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반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예. 어제 같은 경우에는 20명의 의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한 발언도 문제였고요. 체포의 필요성에 대한 분명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불체포 특권의 이유는 뭐냐면 행정부가 의회 권력에 대해서 부당한 탄압을 하거나 하는 것을 방지해서 상권불배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헌법이 예외적으로 인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범죄 혐의 사실이 있고 나중에 재판을 통해서 구속 판결, 유죄 판결을 받을 만하면 무조건 체포돼야 합니다. 이렇게 성립되는 게 아니거든요. 의회의 국회의원이지만 현행 범인이 아니고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체포하지 않으면 안 될 사유를 설명했어야 됩니다. 예, 물론 알겠습니다. 증거인멸이나 뭐 도망 우려 이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설명까지 됐으면 정부가 왜 체포동의안을 제출했는지에 대해서 납득하는 설명을 됐을 텐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 없이 민주당을 범죄 집단처럼 다루려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 노출된다는 점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치권 이슈들 이상휘 세명대 교수 조기현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